안녕하세요, 북설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1번서 기출문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자, 일본에서 자유민권 운동이 전개된 결과를 나타난 사실은 이렇게 있죠. 자, 자유민권 운동은 이제 그 정부의 전제 정치를 비판하면서 서양과 같이 어떤 헌법을 공포하고 그다음 의회 설립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 하니까 그 당시 정부도 이거에 대해서 공감은 했지만 이 자유민권 운동이 민간에서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간 주도의 자유민권 운동은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자유민권 운동을 추진하려고 했고요. 그때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이제 유럽을 돌아가면서 독일식 모델, 그러니까 이제 흥정어법 있죠. 네, 죄송합니다. 자, 흥정헌법을 이제 뭐냐면 바탕으로 해서 메이지 헌법을 이제 공포했죠.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정부 안에서 영국식 모델을 주장하는 이제 오코마 시게노부하고 이제 갈등이 있어서 이 오코마 시게노부가 이제 추방이 되고 했는데, 하여튼 이 메이지 헌법은 독일식 헌법을 이제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강력한 청원권을 바탕으로 한 입헌 정치를 추구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그 내용을 보면요. 일단은 이제 청왕이 입법, 사법, 행정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행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대권에는 청왕이 갖고 있는 대권에는 법률 제각권, 뭐 긴급 칙령권, 비상대권, 육해군 통수권 등등 여러 이제 권한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헌법이 발표되고 25살 이상의 남자로서 직접세 25세, 어, 25원 이상의 납세자에게 중의원 선거권을 줬다.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중의원은 이제 그 당시 메이지 헌법에 보면 양원제도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양원제도 운영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하원이 중의원이에요. 하원의 격에 중의원인데 이 중의원은 제한 선거를 바탕으로 해서 뭐냐면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거권을 줬고요. 참고로 일반 남자들에게 이제 선거권을 준 거는 언제 때냐면 그 한참 뒤죠. 1920년대 들어서요. 25년인가? 이 정도 해서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2번, 3번 관련된 내용은 다 이제 메이지 유신하고 관련된 거죠. 자,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죠. 자,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 보면 다음은 메이지 정부가 이제 추진한 개혁 정책의 일부 내용이다. 자, A의 이하쿠라 사절단의 파견 목적을 두 가지만 쓰고 B의 개혁을 지칭한 용어를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A를 보면 1871년 이와쿠라, 키도, 오코, 이토 등 4, 50명의 이제 뭐냐면 정부 요인을 포함한 대규모 사절단이 구미에 파견됐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때 당장이었던 이아쿠라가 이제 단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아쿠라 이름을 따서 이아쿠라 사절단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아쿠라 신세친타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일본어 발음을 잘 명확하지 않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이 사람의 이제 뭐냐면 이 사절단의 임무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뭐냐면 불평등한 조약을 개정한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서양 열강들과 불평등 조약을 이제 그 뭐냐면 맺었잖아요. 뭐 영사재판권이라든지 간세 자주권 이런 것들 응?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약간 이제 뭐냐면 폐지하거나 회복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성공하지 못했어요. 예. 자, 이건 성공하지 못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뭘 했냐면 이 당시 서양 열강들을 돌아다니면서 선진 문화를 이제 배우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갈 때 어린애들도 같이 갔어. 얘네들 이제 유학생으로 해갖고 이제 파견해서 선진 학문들 배우려고 이제 같이 따라갔는데,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뭐 프랑스 등등등등 여러 나라를 돌아가면서 이제 뭐냐면, 어,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웠죠.
그중에 이제 이학과 사줬더니 제일 강령 있게 봤던 것이 독일이야, 독일. 그래서 이 독일을 보고 상당히 이제 뭐냐면 강령을 받았고, 나중에 이제 독일식 헌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무교육제도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내정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학과 사줬던 목적은 그 조약 개정 그 다음에 선진제 그 국제도회와 문물의 어떤 수용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B를 보면요, 1813년 토지 조사를 통해서 지가를 결정해서 토지 소유자의 지가의 3% 화폐에 납부하는 것을 뭐냐면 명하였다. 자, 요거인데 이거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지조법 관련된 내용이죠. 지조법. 음. 그래갖고 예전에는 이제 에도 시대까지는 주로 이 가세를 어떻게 매겼냐면 곡고닥가, 예, 이 곡고닥가를 통해서 매겼죠. 그래서 수확고 생산량에 따라서 수확량에 따라서 매겼는데 이 지조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지가를 기준으로 이제 매기는 거야. 왜냐면 이 곡고닥가 같은 경우에는 품목량에 따라서 이게 들어온 것이 이제 각각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인 예산을 세우지 못해. 먼저 예산을 세우고 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세금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뭐 공시지가, 토지 가격을 바탕으로 해갖고 3%로 이렇게 뭐냐면 그 내는 거죠. 그리고 물납을 급납으로 고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간유지도 편입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 뭐냐면 지조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볼게요. 7번 문제 보면 다음 자료와 관련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본 것은 자, 이학과 도모미를 단장하여 다수의 수행원과 유학생으로 구성된 사절단이 요코하마를 이제 출발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양 여러 나라를 방문했다. 자, 이등은 1년 10개월 만에 귀국하여 시차의 성과를 다양한 신제도 확립에 활용했다. 이렇게 했죠. 자, 이거는 앞에서 이제 얘기한 그 07년 문제는 이제 약간 음, 응용했던 이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럼 문제 볼게요. 자, 일본 정부는 불평등한 조약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사절단을 파견했다. 예, 맞죠? 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여기 이학구가 사줬다는 목적 자체가 뭐였어요? 조약 개정이죠. 그 영사재판권을 폐지하거나 관세자주권을 이제 회복하는 등 이렇게 이제 했는데 물론 이제 잘 안 됐어요. 예. 사회 열강 등 일본 국내 이제 사법제도와 입법제도가 좀 뭐냐면 후진적이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영사재판권을 그 뭐냐면 줄 수 없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실패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어느 정도 성공하는 것은 각국의 제도를 이제 좀 받아들였던 측면에서는 성공했죠.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자, 사절단은 여러 국가를 방문하면서 조속한 내정 개혁의 필요성을 느꼈죠. 네, 요거는 맞죠. 그래서 이제 헌법과 의회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제 불평등 조약을 일본 정부가 개선할 때 개선을 요구할 때 구미 여러 나라들이 너네들 보니까 뭐 의회라든지 사법시스템 이런 것도 제도 갖춰주지 않잖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마련해야지 이제 불평등 조약도 개선할 수 있고 일본이 근대적 국가라는 걸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헌법과 의회를 개선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물론 자유민권 운동가들의 이 의견도 어느 정도 성장했겠죠. 물론 그렇지만 자유민권 운동가들은 앞에 얘기한 것처럼 입법이 이제 자기 주도도 하는 거죠. 민간 주도. 근데 그건 반대했죠. 정부 주도도 하려고 했던 거죠.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행원 중에 후쿠자 유키치는 귀국 후 서양 사정을 저술했다. 맞는 것 같지만 그 틀리죠. 일단 후쿠자 유키치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19세기 말에 일본의 문명 계열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계몽 사상가였고요. 또 우리나라의 김옥군하고 또 그 친했죠. 그래서 급진기업에 영향을 줬던 건데, 자, 이 후쿠자 의 목표는 열강의 침해부터 일본의 독립을 보존하는 것과 나가서 일본도 열강의 대열에 끼는 데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양의 물건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국력을 신장한 후에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를 침략해서 서구 국가에 반열들자. 타라돈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타라 입국론을 주장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서양의 문물을 일본에 소개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서양 사전부터 해가지고 문명론 개락, 서양 안내서 같은 책도 이제 뭐냐면 저술했고요. 그다음 명류사를 통해서 명류 잡지도 이제 발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서양 사정이라는 책은 요 이하쿠라 도모미가 이끌었던 사절단에 참가해서 쓴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이제 에도 막구 때 그 유럽 방문 사절단에 참가해서 돌아올 때 쓴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시계상 맞지가 않죠. 그 전에 썼던 책이에요. 예, 1862년에 사절단에 참가하고 나서 썼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틀렸다. 요 서양 사정하고 좀 비슷한 그 책이 우리나라에 그 육일주에 있었던 서유 견문이라는 책 있죠. 요거하고 좀 약간 성격이 비슷한 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를 위해서 이학과 동무미는 민선위원 설립 건백서를 제출했다. 자, 이거는 이제 민선위원 설립 건백서는 그 이학구가 설렸다, 그러니까 이학구가 제시했던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이학구랑 아, 그, 그 당시 이따각기 다이스케가 이제 제시한 거죠. 이따각기 다이스케. 자, 그래서 이제 신문에다가 민선유형 설립 건백서 위견서를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뭐냐면 민간이 이제 선거를 통해서 위원을 뽑자, 의회를 구성하자. 해갖고 이제 했던 건데 이거는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죠. 일단은 이제 자유민권 운동의 어떤 시발점이었던 문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부는 정부 주도의 의회와 이제 헌법을 만들고 했지 민간에서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은 아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 2학기와 이학기 다이스케는 원래는 이제 그 신정부 메이지 정부에 참여했던 정부 관료 출신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와쿠라가 이제 갈 때 전환론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패배를 해가지고 결국에 정부에서 물러나서 이렇게 나와서 이제 뭐냐면 그 민선위원 설립 건백서를 제출했던 거죠. 의견서 올렸던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신이 좀 약간 그 종전에 자신의 어떤 그 정황당 세력들 있죠. 이런 세력들이 이제 뭐냐면 나름대로 의견도 제출하고 좀 정부의 어떤 그 맞서가지고 그 자신의 의견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전환론자들은 좀 약간 좀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서 그걸 좀 이용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관련된 부분은 제가 강의 시간 때 얘기했으니까 그거 좀 참조해 주시고요. 그래서 답은 그 1번과 기읍과 니은이죠. 그 1번이죠. 자, 그다음 8번을 보자. 자, 다음은 근대 일본에서 제기한 정치 논쟁이다. 가와 나를 주장한 정치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겠죠. 자, 나는 정부가 의회를 개설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기반을 높일 수 있으면 물론이고 국민의 진취적인 이상을 높일 수 있으며 국민도 제국을 위해 함께 짐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간데 요 간은 누구냐? 자유민권론자들이 이제 주장했던 거야. 그래서 자유민권론자들이 이제 주장을 했던 거고, 자, 나는 보면 그들은 지금은 민심이 훈훈하고 위아래가 이제 서로 의심하는 상황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이것은 필경 천하의 여론과 공의가 막혀있기 때문에 주장하지만 이런 상황을 초래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단순히 현재 정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책임이 있는가? 그들이 그 정부에 있을 때 지금이 얼마나 다른다는 것인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들 대부분 지난날 전환론을 주장한 사람이다. 자, 여기서 말한 것처럼 아까 민선위원 설립 건백서 올렸던 이타다키 다이스케 자체도 원래는 그 메이지 정부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웃긴 게 전환론자 참여했다가 전환론에서 이제 패배를 하니까 전환 논쟁에서 패배를 하니까 이 전환론자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자유민권론을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자체가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거야. 이런 것들을 들먹이면서 정부를 비판하지만 너희들도 예전에 한때
우리하고 그 뭐냐면 같은 밥을 먹었던 사람 아니냐 막 그렇게 그 얘기하면서 너희들 의도가 뭐냐 우리를 자유민권론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층을 비판한 것이 의도고 그걸 바탕으로 너희들이 이제 좀 한 자리 해먹겠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했던 거예요. 그 이 비판이 나름대로 의의가 있었던 게 뭐냐면 왜냐면 이 자유민권론자들이 그 이제 이렇게 주장했지만 막상 또 나중에 이들이 이따가키 다이스케 같은 등등 사람들이 또 정부에 다시 참여하거든요. 그때 또 얘네들이 또 그 뭐냐면 자유민권운동에서 빠져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좀 약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좀 문제 풀어보면 가는 입헌 재정당을 만들어서 국가 주권의 소재와 성격을 둘러싼 논쟁을 주도했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입헌 재정당이라는 것은 정부의 어용 정당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맞지가 않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정당들이 많아지니까 그 당시 정부에서 어용 정당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입헌 재정당이고요. 그다음에 주권의 소재와 성격을 둘러싼 논쟁은 1920년대에 대정민주주의 때 했던 거거든요.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일단 틀렸고요. 자, 나는 예국사를 통해서 서민층의 참여를 유도하여 세력을 확대하고 국회 기성동맹을 결성했다. 자, 요건 맞죠? 자유민권론자 대표적인 조직이 오사카에서 결성한 예국사예요. 예국사. 이게 1875년에 결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예국사가 1880년대에 국회 기성동맹을 확대 개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외국과의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점에서 헌법 제정과 의회 설립에 관심을 기울였다. 맞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정부가 외국과의 불평등 조약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외국 열강들이 일본 영사권 폐지 요구에 일본의 국내법과 제도가 후진적이라는 이유로 거부했기 때문에 이들은 일본의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누쿠메이칸인가? 그걸 만들어가지고 국내 이제 외교관을 초빙해가고 일본의 계약을 가시하면서 교섭을 유리하게 이제 이끌어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얘네들도 어느 정도 이런 입헌식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렇지만 아까 말했지만 이건 정부가 주도해야지 자유민권론자들이 주도하는 거는 반대했던 거죠. 예, 맞고. 그다음 나는 의회의 위상을 두고 대립이 발생해요. 영국식 모델을 선호하는 세력이 축출되고 독일식 모델을 추구하는 세력들이 정부에 장악했다. 맞죠? 그래서 이제 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부 내에서 두 가지 의견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이제 그 오쿠마 시게노부라는 사람이 있어. 예, 영국식 모델. 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영국식 모델을 선호했는데 영국은 엄밀한 헌법은 없거든요. 그 어떤 식의 모델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뭐 자유주의나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헌법이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반대가 많았어요. 이건 소수파였고 대부분 다수파 같은 경우에는 독일식 모델을 추구했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토 시노공이죠. 자, 이토 같은 경우는 유럽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헌정 연구를 하죠. 그래서 독일 헌법이 우리나라 헌법이 맞다. 독일 헌법은 hun정헌법이기 때문에 그 위에서 내려주는 헌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우리에 맞다 하면서 그 뭐냐면 이걸 바탕으로 메이지 헌법을 공포했던 거죠. 그래서 이건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보면 찬반율, 신문지 조례 같은 언론법을 통해서 이 자유민권 운동가들 탄압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창박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를 비난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관리 어떤 사적인 것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공적인 업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책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 명예훼손죄로 이제 뭐냐면 잡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골 때 같으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을 비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개인의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거야. 요거는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죠. 그렇지만 요게 조각사유죠. 공적인 목적에 비판할 걸 조각한다는데 이게 이제 조각사유가 아니라 그냥 모든 다 비판하면 어떤 목적이든 비판하든 이게 공적이든 사적인 건 비판하든 다 명예훼손죄야. 예, 뭐 이런 것도 있고. 자, 하여튼 그 당시 또 신문지 조례를 외반포면 신문이 정부 비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사전 검열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신문지 조례 같은 것들 공표해서 그 당시 이제 자유민권론자를 억압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외에도 뭐 집회조례라든지 보안조례, 치안경제법, 치안유지법, 파괴활동 방지법 이런 것들을 이제 공표했는데
이런 법들은 이제 각 시기마다 또 발표가 다르거든요. 그 관련된 내용은 제가 그 강의 시간 때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9번을 볼게요. 자, 9번은 다음에 1번의 정체 문제와 직결된 청왕의 위상에 관련된 사건 자료다. 시기순으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일단은 이제 시기순으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제 3번이죠. 먼저 시기순을 보면요. 자, 달을 보면 재정일치를 선언하고 청왕의 신격을 시도한 동시에 신도를 불교로 분리하여 국가 종교하는 길을 열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자, 이거는 이제 그 당시 메이 정권 초창기 때 이게 복구 정치를 추구했어요. 그래서 처방지를 복구시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재정일치적인 어떤 모습들 보일 때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고대 왕조처럼 그 청왕을 태양의 아마테우스 후손이다. 그래서 모든 신은 이제 주지할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 이제 신도를 상당히 국가 종교로 만들고 그 당시 이제 신도하고 불교가 스파 서로 섞여 있었잖아요. 그 불교를 분리시키고 신도와 불교를 분리시키고 신도들 국교화하는 신불 분리령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예전에 에도 시대 때는 그 뭐냐 불교를 좀 보호해 줬는데 이때부터 아니 또 불교를 탄압을 하죠. 예.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이게 제대로 안 됐죠. 왜냐면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 일본이 이제 그 당시 불평등 조약을 개선하면서 우리가 근대 국가라는 걸 이제 뭐냐 보여주려고 되게 노력을 했잖아요. 서양 열강들에게. 근데 갑자기 이제 뭐냐 신분 분리령을 내세우고 예전에 이제 뭐 신도를 바탕으로 청와대 제재 재정일치 이렇게 추가를 하니까 당연히 이제 외국 열강들 좀 약간 정근대적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겠죠. 야만적이고. 그러니까 이거 시도는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예, 잘 안 됐다. 다만 이제 신도는 중요시했다. 국가적인 측면에서 이제 뭐냐 국교하는 거는 잘 안 됐지만 중요시는 여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있고 그 두 번째로는 그 가죠. 네, 가. 가는 이제 그 보면 일본은 만세일기 청왕이 통치하고 그다음에 만세일기라는 것은 영원 불면하다. 그래서 이제 그 직무청왕 때부터 지금까지 한 개 계통이 계속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건들 수 없는 신성 불가침하다 이런 내용이야. 만자라는 건 많다라는 뜻이죠.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내용이 그 어디에도 있냐면 청나라에 보면 흥정화법 대강이 있죠. 거기에도 나와 있고요. 예, 우리나라도 이제 나와 있죠. 우리나라에 이제 보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대한국 국지에도 나와요. 이 말이. 그러니까 아마 일본 메이지 헌법을 이제 좀 약간 뺏긴 것 같아. 자, 뭐해서 있고 청왕은 신성함으로 침해할 수 없고 청왕은 조기에 따라 통치를 해낸다. 그건 앞에서 말하는 메이지 헌법 관련된 거야. 메이지 헌법. 그 메이지 헌법 같은 경우에는 1889년에 공포했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보면요. 미노베 다스키치가 청왕은 국가를 위한 기관이고 의회가 독자적 기능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그 청왕 기관제설이야. 예.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법학계에 두 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이지 헌법 좀 예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에스케 신키지 같은 사람은 청왕이 주권을 갖는다. 청왕 주권설을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그 당시 미노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독일의 국가 법인서를 따서 최종적인 주권의 소재는 탈인격화된 국가의 법인이 있고 청와는 그 국가의 법인이 만든 헌법에 움직이는 헌법기관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청왕기관제설이야. 청왕도 하나의 기관, 헌법의 기관에 불과하다. 헌법 제한에서 자 헌법에서 만든 기관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청왕은 개인이잖아요. 그렇지만 또 국가 기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하고 지금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죠. 대통령, 국회의원은 한 개인이지만 그렇지만 헌법 제재 안에서는 하나의 기관이 되잖아요. 요거하고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20년대는 이 청왕 주권설과 청왕 기관제설 중에 요게 이제 주류였어요. 이게 주류였어요. 자, 근데 이제 이게 30년대 들어가면서 바뀌어지죠. 30년대 대공황이 일어나고 이제 뭐냐 대전 민주주의가 이제 막을 내리고 군국주의가 이제 가세하니까 우익가의 군부들이 이 민업의 청원 기관 제설 반국체적이다 하고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더 나아가서 이제 뭐냐면
어, 오카다 내각을 비난하면서 이 청와대 통치권을 명확히 해라. 결국에 오카다 내각이 이제 그 우익이나 군부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청왕이 통치권의 주체다라고 하는 것을 공표했죠. 이게 1935년이죠. 이게 이제 뭐냐? 국채명징이야. 예, 국채명징. 청왕이 통치권의 주체다. 그래서 청왕 주권설이 이렇게 이제 뭐냐면 들어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메이지헌법 때 이제 예민한 구절, 청왕의 지위 문제를 국채 면제를 통해서 뭐냐면 확실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공포된 법률들 보면 이 국채 명징을 끝에 꼭 명시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 참고로 지금 이제 일본 헌법, 새로운 헌법, 신헌법이죠. 그때는 청왕을 이제 상징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청왕의 권한이 상징적이지 실제 권한이 없죠. 예. 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순서를 말하면 다, 그다음에 다, 그다음에 이제 가, 그다음 나, 그다음 라 이런 식의 이제 순서가 된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된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10번 문제 볼게요. 이게 맞나? 다하고 가하고 나하고 라 맞네요. 자, 10번을 볼게요. 10번은 이제 뭐냐면 자, 이거는 이제 그 1927년에 설립된 그 다나카 기이치 내각이 그 당시 그 시대와의 협조 외교를 비판하면서 추진했던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때 이제 뭐냐 동방회의를 개최했어요. 동방회의 그래갖고 이제 그때 이제 일본 정부가 외무성과 육해군 간부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동방회의를 이제 개최했는데 그 계기가 됐던 사건이 이제 뭐냐면 1927년 5월에 일본 정부가 상동서에 거주하는 일본민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제남에 군대를 파견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개최됐던 것이 동방회의예요. 예. 그래갖고 있는데 참고로 이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제남에 그 당시 이제 독일 대신에 들어와가지고 영향을 행사했죠. 상동선 그 일대. 그래서 이제 이 제남에 이제 일본 거주 지역이 있었고요. 그때 이제 또 뭐냐면 그 북벌이 있었어요. 북벌이 그 동시에. 자, 그래서 북벌이 있었는데 북벌하는 과정에 이제 일본군은 이 북벌군을 막기 위해서 상동성 제남에 출범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2차 출병이 나갔는데 나중에 이제 중국이 제남에서 또 방해해서 또 제남을 또 정례 방문을 또 파견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 번을 거쳐서 파견했는데 2차와 3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그 제남 그 사건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북벌군을 막기 위해서 이제 파견한 거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는 아마 27년 6월이니까 북벌하고 상관없이 1차 출병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이 내용이 하여튼 이제 제남 출병 계기도 이때 이제 뭐냐 동방회의를 개최했는데 이때 이제 요 내용은 이제 뭐냐 네, 동방회의에서 내용인데 이 동방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망몽 지역, 그러니까 만주와 몽고 지역이죠. 이게 중국 본토의 분리. 자, 및 건익 수호 요걸 내세웠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어떤 군불 간의 어떤 대립을 조장해서 중국 통일을 방해한다. 이 내용이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방침을 정했다. 그렇지만 이제 일본은 후에 이제 뭐 2차 또 3차 출병을 강행했죠. 이거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북벌군을 저지하기 한 건데 이 이제 강제 북벌군은 이제 제남에 이제 파견된 그 일본군을 돌아서 그냥 싸우지 않고 그냥 갔죠. 결국 북경에 입성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동구 같은 게 이제 북경에 이제 그 북벌군이 입성하고 또 북경에 있던 장자림이 자기 이제 그 근거리인 만주도 이제 가려고 하니까 올라가려니까 강동 입장 때 이 장자림이 올라오면 이 북벌군도 같이 올라오고 좀 자신의 어떤 그 권익의 이해관계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얘가 올라온 길목에 이제 폭탄을 설치해서 폭발시켰죠. 이게 이제 유명한 강동 모중대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자,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해놓고 그걸 들은 이제 장화장이 이제 열받아가지고 그냥 자기 영역을 국민당에 갖다 바쳤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했는데 자, 그 후에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다시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예전에 이제 시대하다가 이제 외상이 되죠. 그러면서 예전에 했던 시대하다 협조 외교를 또 잠깐 진행이 돼요. 그래서 요 다나카 때가 이제 뭐냐면 잠깐 일시적이었고
1920년대 전반 후반은 시대와 협조 외교가 시작됐는데 그 중간에 다나카라는 사람이 잠깐 들어와서 이렇게 침략 전쟁을 조장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대표적 그걸 보여주는 회의가 동방회의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 시대와 외교 관련된 내용은 제가 그 예전에 이제 그 기출문제 때 좀 자세히 설명을 해놨거든요. 아니, 그 강의 시간 때 설명했어. 관련 강의 시간 때. 그래서 요거 이제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1번 문제 보죠. 11번 문제. 자,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이제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이제 관련된 사료는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의 조약이죠.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일본 국가의 평화 조약인데 여기 이제 1951년에 맺어진 조약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2차 세계 끝나고 나서 이제 미국하고 소련이 냉전 체제가 이제 시작되고 또 유럽에서 시작된 냉전은 동아시아에도 영향을 줬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1949년에 중국 대륙이 공산화되고 6.25 전쟁이 발발하니까 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이제 동아시아 전체가 공산화될 것을 우려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미국이 치담대를 대만 해협에 보내서 중국의 이제 대만 침략을 막고요. 그리고 경제적 국민당 정부를 지원했고 그다음에 일본을 이제 예전에는 농업국가로 이제 만들려고 했어. 비무장이나 농업국가로. 근데 그 정책도 변경을 했죠. 안 되겠다. 이제 일본을 그 전략적 파트너 삼아서 그 당시 중국이나 소련의 이제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어떤 공산화 정책을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했죠.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을 이제 일단 미 군정에서 벗어나게 해서 독립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갖고 결국에는 이제 그 맺어진 게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에요. 그래서 요때 이제 그 있는데 요 내용을 보면요. 자, 2조 보면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민 울릉도를 포함한 모든 지역에 대한 일제의 권리와 소유와 청구권을 포기한다. 이렇게 이제 있죠. 자,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이 니은이 일본에 의해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서술하시오. 있겠거든요. 자, 여기 보면 울릉도를 포함했는데 당연히 나와야 할 독도가 빠졌죠. 독도를 집어넣는데 원래는 이제 미국에서 이 독도를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일본에서 노비를 버린 거야. 예, 이 독도 빼라고. 예, 그래서 독도가 빠졌어.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확실하게 누구 땅도 아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거 더 나가서 예전에 우리가 이제 시네마현 고지의 근거를 우리 땅을 했다. 뭐 이런 근거 해가지고 이제 한 거야. 독도를 집어넣었으면 이제 끽소리 못했을 텐데 그래서 이제 독도를 빼게 했다. 그래서 그 뭐냐면 일본이 포기할 영토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불법이라고 주장을 강조했죠. 여기 독도가 없는데 한국이 여기 불법적으로 이제 뭐냐면 실효적 지배를 했다. 우리는 예전부터 시네마현에서 독도가 우리 땅이다 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근거는 되게 수도 없이 많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이제 다 설명하기는 지금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기출문제 분석에다 자세히 적어놨거든요. 그걸 이제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조를 볼게요. 일본에 있는 당국이나 거주민의 제사의 처분과 일본과 일본 국민들이 상대로 하는 당국과 거주민의 청구권을 처분은 일본과 당국 간의 별도 협정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본이 그 태평양 전쟁이나 뭐 중일 전쟁이 일으키면서 여러 나라를 공격했고 또 그 전에 뭐 식민지를 삼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이. 그때 이제 그 뭐냐면 배상 청구권은 그 당시 일본하고 각국 간에 맺는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놨어. 그래서 이거에 입각해서 우리가 이제 뭐냐면 한일회담에 근거해서 할 때 이제 대일 청구권을 요구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협정 내용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됐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한국사하고 또 관련돼 있죠. 그래서 한일협정 관련돼서 이제 그때 청구권을 이제 어떻게 협상이냐. 자,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이 35년 동안 지배를 했으니까 그게 이제 불법적인 인정하고 뭐냐면 배상금을 달라 이렇게 했는데 일본은 그 거부했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한국이 그다음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일본의 요구를 많이 받아들여서 일본으로부터 경제 협력 자금, 그러니까 독립 축하금이죠. 배상금이 아니라 배상금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뭐냐면 주는 돈이잖아요. 근데 일본 입장에 그 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건 줄 수 없고 그 목록으로
경제협력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뭐냐 무상 공유와 정부 차관을 빌려줬어요. 무상 공유는 그냥 주는 거고 3억 정도 됐고요. 유상 차관이 2억, 민간 차관이 1억이에요. 지금 입장 볼 때 그렇게 큰 돈 아니죠. 물론 개인적인 그 입장에서 큰 돈이지만 지금 입장 볼 땐 큰 돈은 아니에요. 그게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달러 가치가 좀 높았죠. 지금은 좀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서 2억이나 뭐 1억 총 몇억이야 6억 정도 되는 돈은 지금 환율 가치를 따지면 100억, 200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때 한국 정부가 그걸 받고 뭐냐면 경제 개발에 종잣돈을 사용했죠. 그래서 하여튼 이걸 이제 청구권 문제에 관련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그래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이게 중요해. 그래서 이제 이후부터는 뭐 개인이든 뭐 집단이든 간에 청구권은 우린 모른다. 너희들이 이제 한국 정부 다 받았으니까 한국 정부한테 얘기해라.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 거죠. 하여튼 그런 것들이 후에 뭐냐면 그 일제 시대 때 강제징용을 당하거나 뭐 정신대 등등 해갖고 일본 법원에서 이제 뭐 청구권 소송할 때 이미 우리는 이제 한일협정 때 다 끝나고 정부가 다 가져갔고 이제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 따지라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미주치 니은이 포함된 이유를 미국이 연합국을 대표해 조약 체계 추진 목표와 관련지어 서술할 것이요. 이렇게 보면 자, 연합군의 모든 배상 청구권, 전쟁 수행 과정에서 일본 및 그 국민이 자행한 어떤 행동으로 생겨난 연합군 및 그 국민의 다른 청구권, 전쟁 수행 과정에서 전쟁에 점령에 따른 직접적인 군사 비용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다. 자, 이 연합군이 포기한데 이 대표적인 나라들은 어떨까? 일본하고 태평양 전쟁에서 어떤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이죠. 예. 그래서 어차피 영국은 미국의 이제 그냥 시세발이 됐던 거니까. 자, 미국 입장일 때도 그 태평양 전쟁에 가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뭐냐 포기한다. 청구권을 왜 포기했냐? 그건 뭐냐면 미국은 그 당시 일본을 통해 소련의 영향력이 동아시아 확장을 저지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미국은 또 일본 동아시아 반공기지로 삼으려고 했죠. 그러니까 너무 무리한 이제 청구권 요구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경제 발전이나 또 일본의 이제 뭐냐면 반미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잖아. 그러니까 큰 그림의 입장 볼 때는 별로 안 좋죠. 그래서 큰 그림 입장 볼 때 이제 뭐냐면 미국의 어떤 튼튼한 반공 기준을 만들기 위해선 일본 사람들의 어떤 임신도 사야 되고 그다음 민심도 사야 되고 이제 일본의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어떤 여력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포기를 한 거야. 얘네들 입장부터는. 그래서 친미 국가가 확실히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했고 그걸 통해서 소련의 영향력을 막으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문제 자체가 일본사 관련된 문제지만 한국사 문제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이제 기출 문제 보면 일본사 기출 문제 보면 예전에 비해서 단독 문제는 거의 안 나오고요. 이렇게 뭔가 한중인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동아시아 교과서 보시면 한중인과 연관된 문제 그 주제들 있죠. 이런 것들 좀 꼼꼼히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 예. 그래서 이제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것만 봐라 이렇게 확답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 앞에 이제 고대사 문제나 관련된 에도 시대의 문제도 나왔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서 또 그렇게 그 문제가 또 낼 수가 있잖아요. 이건 뭐 출제자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집중적으로 보되 그 전에 정근대사 부분도 좀 봐주시는 것도 좋아요.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일본사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사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뭐 인도사는 그렇게 뭐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몇 문제밖에 안 나왔는데 하여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인도사 1번 문제를 풀어보죠. 자, 우파인 리차드 철학과 관계가 적은 것은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이 우파인 리차드 철학은 그 당시 이제 그 브라마교가 너무 이제 성식화되고 교조화되니까 그 브라마교에서 자체적으로 나온 그 운동이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온 철학인데 그때 이제 브라마교 같은 경우에는 버마 분리를 내세요. 그러니까 아트만하고 그 아트만과 브라만이 분리돼 있다. 이렇게 있는데 얘네는 버마 일체를 강조하죠. 그래서 아트만하고 그 뭐냐면 그 브라만은 서로 연결돼 있다, 같이 있다. 그래서 브라만이라는 것은 외부에 존재하는 세계 창조의 원리고 아트만은 개인의 내부에 있는 자아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내 마음속에 이제 브라만이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이제 제사나 이런 것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우파인 이샤드 철학은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인도하면 업이라든지
뭐 윤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해탈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의 개념을 만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후에 이제 불교나 자인화교에 영향을 주죠. 물론 이제 업과 윤회와 해탈의 방법이나 원인에 대해서는 불교와 자인화가 다르게 해석을 하지만 일단은 상당한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브라마교의 형식주의와 예교주의에 대한 반성이 나왔다. 맞죠? 그다음 범하일체 사상을 현저히 싫어한 것을 주장했다. 아, 맞고요. 영혼의 정화를 위해서 철저한 고행과 금욕을 강조했다. 그건 아니죠. 요거는 이제 어디와 관련된 거냐면 자인화교예요. 자인화교. 자인화교는 이제 일종의 그 브라마교에 반대해서 나타난 신행 종교죠. 그래서 바르다마라는 사람이 이제 뭐냐면 창시한 종교인데 이 사람은 13년째 고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합이다 위대한 영웅이라는 칭호를 받았는데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이 윤회를 할 때 영혼의 때가 끼면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영혼의 때를 뭐냐면 그 잠깐 말을 잘못했네요. 네, 그 사람이 이제 윤회의 원인은 영혼의 때가 끼기 때문에 윤회가 된다. 그래서 엄격한 계율을 지고 고행을 하고 단식을 해야지 영혼이 물질을 떠나서 청산계에 올라갈 수 있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고행을 하고 특히 단식을 많이 하죠. 그래서 굶어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 굶어 죽음을 해탈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 당시 자인학교는 이렇게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된 지식을 통해서 열반에 도달하는 걸 강조했다. 맞죠? 해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했다. 해탈에 도달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인도 사상 같은 게는 인도 사상과 철학, 뭐 종교는 되게 복잡해. 여기에서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되게 복잡하거든요. 저도 좀 잘 모르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좀 정리한 내용을 제가 기타사 강의할 때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2번 문제를 볼게요. 2번 문제. 자,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으로 불상을 만들어 간다와 미술을 이룩한 그 인도의 왕조는 뭐 이건 쉽죠? 예. 헬레니즘 문화에서 간다와 미술은 쿠시안 왕조죠. 쿠시안 왕조. 헬레니즘 문화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활동을 통해서 형성된 문화잖아요. 그리스 문화, 오리엔트 문화, 인도 문화가 융합이 됐죠. 예. 그때 알렉산더가 인도를 공격하다가 이제 그때 토착 왕국도 공격을 받고 이제 물러났지만 이 아프가니스탄 지역은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그 확보했고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그 지역에 있었던 그리스인들이 박트리아라는 왕조를 만들어요. 이 그리스계 왕조죠. 그때 이제 뭐냐면 얘네들이 그 불교를 수용하는데 예전에 초창기 때 불교는 그 어떤 이제 불상을 만들었고 거기 숭배하는 게 없었어요. 주로 이제 이건 다 뭐냐면 아상이죠. 그래서 이걸 되게 반대했기 때문에 주로 불상 대신에 부처를 포함했던 보리수. 이 보리수는 이제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장소. 이게 장소였는데 이게 보리수, 부처의 발자국, 법률, 수레바퀴죠. 연꽃 이런 걸 상징화시켜서 이제 뭐냐 석가모니 말씀을 표현을 했거든요. 자, 근데 이제 박트리아 왕국에 있었던 그리스인들은 그 예전에 그리스 신들의 모습을 조각사로 만들어 숭배하는 관념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해야지 뭔가 이제 종교를 그 뭐냐 불교를 믿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불상을 만들기 시작해. 물론 이 불상이 이제 그 모습들은 그리스인의 모습이겠죠. 자, 이런 불상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문화들을 이제 간단한 뭐냐면 미술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인도 쪽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도가 그때 이제 대승불교 운동이 이제 학사했거든요. 보살운동. 네. 하여튼 대승불교의 이제 운동과 맞물려서 이제 뭐냐면 불교 대중화 종교하는데 큰 영향을 행사했다. 예. 또 간다와 불상 같은 경우에는 실크로드에 따라서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본 등의 불상 제정에도 영향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풀샤 왕조 때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 다음은 이제 고대 인도에 관한 기술이다. 빈칸 가에 해당하는 왕조명을 쓰고 나의 특징을 두 줄이나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마우리아 왕조의 멸망으로 인도는 다시 분열됐는데 1세기 중엽 북부 인도에서 뭐가 성립됐냐 하면 이게 이제 쿠샤 왕조죠. 쿠샤 왕조. 아까 지금 언급했던. 쿠샤 왕조는
중앙아시아부터 북인도에 거쳐 동서교통로 요지를 지배하여 중개무역을 번성했다. 근데 이건 쿠샤 왕조의 특징뿐만 아니라 그 앞에 이제 마우리아 왕조나 쿠타 왕조나 하여튼 북인도에 있었던 왕조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딱 이렇게 중간에 있어. 비단길에. 그리고 밑에 이제 남쪽에 있는 그 남인도 왕조들도 그 바닷길에 딱 중간에 있기 때문에 중개무역을 번성을 했어요. 자, 그래서 카렌시크 왕 때 지원 후 불경이 수집 연구되면서 대승불교가 발전됐고 그뿐만 아니라 독특한 불교 미술이 발전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는 비단길 통해 동아시아에 전래됐다. 자, 이 독특한 불교 문화는 뭘까요? 그리스의 미술 영향을 받아 불상을 제작한 간다하 미술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간다하 미술의 특징을 또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스, 그 인도 뭐 등등 이렇게 이제 헬레니즘 문화 등의 영향을 받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쓰시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자, 인도의 만울법전에 대한 설명 오는 것은 자, 이 만울법전은 그 쿠타왕조 때 이제 완성을 한 거죠. 이게 문학 작품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법전 같은 역할을 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산스크리트어를 이제 바탕으로 이제 썼던 거죠. 그래서 힌두교의 경전이면서 법령이면서 문학 작품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브라마의 아들이자 이제 인류의 시주인 만우가 계시를 줘서 만들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만우 법전에는 어떤 게 주 내용이냐면 각 카스트의 이제 뭐냐면 역할에 대해서 뭐냐면 명시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 내용을 보면 자, 1번 보면 쿠샤 왕조 시대 때 완성된 인도 최고의 법률식이다. 예, 맞죠? 아니, 쿠샤 왕조 아니라 쿠타 왕조죠. 예, 제가 말 잘못했네. 자, 크리스찬티아를 중심한 사회 질서를 규정한 거다. 아니죠. 그때 이제 카스트 제도의 제일 위에가 뭐야? 브라만이죠. 그래서 브라만을 중심으로 한 거야.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영국의 인도 지배 당시 이범 기초 통치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맞아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세포이 반란을 진압한 후에 예전에는 어떻게든 인도인들을 계몽시키고 기독교를 전파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거든. 그게 오히려 반발을 불러일으켰잖아.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그냥 인도인들의 간섭들을 인정해주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지배할 수가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잘하는 게 분리통치죠. 그래서 가만히 이제 마늘법전을 보니까 얘네들 마늘법전이니까 분화와 크샤트리아 그래서 바이샤 슈드 같은 이제 카스트 제도가 있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도 카스트 제도가 있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카스트 제도는 앞에도 얘기했죠. 쿠타 왕조 때 제일 전성기를 했다가 거의 이제 1000년이 지난 후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거의 뭐냐면 그냥 예전에 그 애들이 뭐 우리 집 집안이 크샤트리아다. 뭐 그 바이샤다 이 정도 간접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노력하면 또 다른 그 계곡 올라갈 수 있었던 거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끄집어내 갖고 만유법전에서 카스트 제도를 배워가지고 그때 조금 심의하게 남아있는 카스트 제도에 새롭게 해석을 부여해가지고 실시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재산별로 얘는 그냥 브라마, 얘는 크샤트리아, 그다음 바이샤, 얘 수라, 불가춘천민 이렇게 나눠버린 거야. 그리고 브라만과 크샤트리에게 엄청난 지원을 해주죠. 그래서 얘네들 이제 교육도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특권도 보장해주고 그다음에 해외 유학도 시켜주고 그러면서 이 브나마와 크샤트아가 이제 나름대로 배타적 그 차별 의식을 갖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밑에 있는 계층도 이렇게 차별 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한 거야.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 카스트 제도 강화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카스트 제도가 이제 뭐 우리가 알기는 리그 베다시기부터 이제 형성돼 갖고 지금까지 쭉 하나의 모습으로 이어졌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쿠타 왕조 이후부터는 거의 힘이 약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처럼 이렇게 엄격한 신분 질서가 아니었다는 거야. 근데 그게 신미하게 남아있었는데 이걸 이제 뭐냐면 영국이 디바이드 룰 정책을 통해서 뭐냐면 인도를 홀가분하게 지배하기 위해서 다시 만율법정에 끄집어내서 뭐냐면 통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의 이슬람 이후에 이 법전은 생활공으로서 가치를 잃었다. 아니죠. 계속 남았죠. 예. 하여튼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5번을 볼게요. 가로 안에 기역의 정책을 실시한 정치적 동기를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이 아소카 왕의 이제 암벽 실력인데, 아소카 왕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마오리아 왕조의 삶이죠. 예. 그래서 이 마오리아 왕조에서 이제 3대 왕인데 이 사람 때 이제 영토가 상당히 확대됐잖아요.
그래서 여러 정복 정책을 이제 하게 되고, 자, 근데 이제 칼리카 지역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중국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어. 야, 안 되겠다. 더 이상 이제 이때 정복을 끝나고 그 다르마에 의한 통치를 강조하죠. 이 다르마라는 것은 이제 불법, 불교에서 나오는 이제 보편적인 어떤 법칙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그 불경의 3차 결집도 있고 곳곳에 스토파를 건설하고요. 상자부 불교를 또 동남아시아에 전파했어. 그래서 불교를 되게 강조했어. 불교의 다르마.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그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을 통치하려고 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 들어갈 것은 뭐냐면 다르마, 자, 법에 의한 통치, 불법에 의한 통치, 예, 이걸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전국을 순회하면서 암벽이라든지 뭐 이렇게 큰 돌을 세워가지고 여기에 다르마에 의한 통치를 되게 강조를 했거든요. 자, 그럼 이거 왜 그 강제, 정치 동질서다, 인 거잖아요. 일단은 이제 브라만을 견제하는 거다. 근데 주의할 것은 브라마를 견제하는 것이 탄압한 건 아니에요. 그냥 브라마색들이 너무 크니까 이들을 이제 존중하면서도 견제하려고 했다. 왜냐하면 브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사를 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희생을 치르잖아요. 그래서 닭이라든지 뭐 동물 같은 거 죽이고 그러잖아. 근데 이제 불교 같은 경우에는 브라마 그 다르마 같은 경우에는 불상생을 강조하죠. 예. 그래서 그 살아있는 생물들을 죽이는 것을 뭐냐면 불살생을 강조하죠. 살아있는 생물들을 죽이는 걸 금지하잖아.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그나마 견제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 강대해진 영역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보편적인 이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비폭력, 이 통일의 이상을 제시했다. 이 보편적 이념으로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소카 왕의 이제 다르마 관련된 정책 보시면 되고요. 아소카 왕은 이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업적이 있어요. 의료시설을 확충하고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고 관계시설, 가로수를 정비하고요. 범어, 병원 같은 걸 관리하고 이런 것도 있고요. 자, 하여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볼게요. 6번. 자, 가이문은 누구인지 쓰고 밑줄진 기역에 해당한 내용을 쓰시오 있거든요. 무굴 제국은 1858년에 영국 군대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300년 이상 존속했다. 자, 제국의 황제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는 데칸 공원을 제외한 인도 전역을 통일했고 정부와 군대 내부의 민족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군사제도와 관료제도를 있는데 만사 부다리 제도를 실시했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인물은 이제 무굴 제국의 3대 황제였던 악바르 제도예요. 악바르. 예.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의 위대한 인물이라는 뜻이죠. 자, 이 사람은 할만 정복 전쟁을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데칸 공원을 제외한 인도 대부분을 장악했어. 이 인도 보면 이게 있는데 여기 중간에 데칸 공원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북인도하고 남인도를 가르는 어떤 자연적 경계선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사는 민족들은 이제 주로 그 예전에 있던 아리아 민족들이죠. 예. 유럽 계통의 민족들이야. 예, 물론 지금 유럽은 아니지만 약간 혼혈돼 있죠. 이쪽은 이제 그 아리안 계통에 쫓겨났던 드라비다 계통의 사람들이야. 예. 그 얘네들이 언어나 문화나 인종이나 다 달라. 완전히.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이제 통일 왕조라도 요 데카몽은 성까지는 넘어가지 못해요. 넘어가지 못해. 왜냐면 이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 그냥 요쪽은 여기에 있는 그 토착 왕조를 인정해주고 그냥 조공만 받는 식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카항공원까지가 경계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아우랑 제부 황제도 여기 데카항공원까지 점령했죠. 요 남인도 지역까지 들어가지 못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 내용 중에 만사 분할이 제도가 있었죠. 요거는 교과서에도 이거 이 관련된 제도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것도 이제 종교 융합 정책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정책이 뭐냐면 자, 이 만사 그 부다리 정책은 뭐냐면 그 당시 관료제 정비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제 군대와 관료 내부의 어떤 민족적 갈등을 극복하려고 했거든요. 위기에 따른 지방행정을 총괄하는 관료들 총칭해서 만사 부다르라고 하고요.
그들은 이제 행정 관료인 동시에 군사 사령관의 역할을 담당해요. 일종의 군정 일치적인 어떤 제도죠. 그래서 만사 부대의 지위에 따라서 시야의 병사 수를 33등급으로 나눠. 그리고 이제 이 제도는 주로 세습되지 않고 젊고 유능한 인재들 많이 등용했고요. 그리고 이제 종교에 상관없이 등용했어. 재능만 본 거야. 그래서 이 뭐냐면 악바르 대제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다음 기획에 해당하는 제도는 뭐냐면 이슬람교와 비이슬람교의 차별을 없애는 조세 정책을 실시했다. 이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지지하를 면제해줬죠. 인두세죠. 그래서 이제 그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통치 구역의 비이슬람 교도들에게 지지함을 내면 그 뭐냐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조차도 이제 면제해 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악바르 대제는 그 어떤 종교 융합적인 정책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 악바르 대제와 이제 좀 다른 그 정책을 했던 사람 있죠. 아우랑 제부 황제.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 사람 정책도. 자, 7번 문제 볼게요. 7번 문제. 자, 인도의 이슬람과 관련 없는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노예 왕조, 맘루크 왕조가 있죠. 그래서 델리 슐타 왕조 중에 맘루크 왕조, 맘루크는 이제 그 이슬람의 노예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 노예 출신들을 투르크 노예 출신을 맘루크라고 하는데 마무르크라고 하는데, 이 맘루크 출신들이 마무르크 왕조를 세웠어요. 맘루크 왕조를. 대표적인 게 이제 이집트에 있고, 그다음에 델리 지역의 이제 첫 번째 이제 뭐냐면 델리 슈타 왕조 있죠. 그것도 맘루크 왕조죠. 아이박이 세운. 그리고 또 있다는 거. 탄지 마을 같은 거 여러분 알다시피 무굴 제국의 3대 황제였던 샤한자한이 사랑하는 왕비 무타추 마을이 죽자 만든 무덤이잖아요. 그래서 이 타지 마을은 이슬람 양식을 바탕으로 해서 인도와 그다음에 페르시아 양식이 결합된 거야. 예, 있고 그다음에 파키스탄 독립인데, 인도는 이제 나중에 이제 이슬람에 침해받으면서 좀 하층 계급 사람들이 이슬람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물론 이제 신들교보다는 그 소수지만 그렇게 했고요. 근데 이들이 이제 나중에 2차 세계 끝난 후에 그 뭐냐면 인도와 같은 나라를 세울 걸 거부해서 분리해 나갔죠. 그래서 이게 오늘날 파키스탄이죠. 원래 파키스탄은 서파키스탄, 동파키스탄 이렇게 두 개 지역이 있었는데, 서파키스탄, 동파키스탄 지역은 너무 멀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70년대 이제 동파키스탄이 그 분리됐고요. 오늘날 방글라데시죠. 예, 그것도 있고요. 근데 이 아즈탄 석고는 아니죠. 이거는 이제 이 아즈탄 석고는 언제 만드냐면 쿠타 왕조 때 이제 만들었어.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 습한 기후가 많기 때문에 주로 동굴에 사찰을 짓는 석굴 사원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이제 중국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때 이제 아제탄 석고는 이 쿠타 왕조 때 만들어진 불교 뭐 신두교 사찰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뭐냐 쿠탄 양식이라고 해서 그리스 양식 간다 불상과 다른 어떤 쿠탄 양식의 불상들이 만들어지죠. 인도 고유한 색채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양식들이 등장하는데, 자, 이런 것들은 이슬람하고 관련된 없다. 이슬람은 나중에 들어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답이 1번이 되겠다는 거. 자, 8번을 볼게요. 자, 다음은 어떤 국가 창업자가 남긴 유언이다. 자, 이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거기에서 모든 것을 보는 것은, 자, 종교적 선입관을 품지 마라. 모든 백성들의 종교적 간성과 의례를 주의 깊게 살펴서 공정하게 대라. 자, 토착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그냥 손을 죽이지 마라. 왜냐하면 신들교에서 손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어떤 종교 사원도 파괴하지 말고 국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선 그들에게 모두 공평히 되라. 이슬람은 폭정과 박해라는 칼보다 사랑과 예정은 훨씬 더 전파될 것이다.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걸 이제 주장했던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무굴 제국의 창시였던 바부르야. 바부르는 이 티무르 후손이라고 해서 후손이라고 자칭하면서 이제 중앙아시아부터 인도를 침략해서 델리를 정복하고 무굴 제국을 세웠던 왕조인데, 이 바부르가 초창기부터 이제 종교 융합을 강조했어요. 이 사람은 이슬람 교도지만 다른 종교에 상당히 강대했고, 그 정책 기조가 아우랑제부 황제 직전까지 이제 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3대 악바르 대제 때 그 뭐냐면 최전성기를 이루게 되죠. 이런 정책들 바탕으로. 그래서 이 국가는 이 무굴 제국 관련된 내용이니까 무굴 제국 관련된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기획을 보면
세포의 항쟁의 진압을 계기로 영국왕의 직할지가 됐죠. 예. 그 아우랑 제부 이후에 이제 곳곳에 내란이 일어나고 그때 이제 영국이 와갖고 영국의 동인도 회사죠. 프랑스를 물리치고 여길 이제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지배했는데 세포의 항쟁의 이후에 이걸 계기로 영국왕의 직할지로 바뀌어요. 예. 그래서 있고 그다음 시크교와 마르타 동맹이 반란의 계기로 세력이 약화되기 시작했다. 예. 이거 맞죠? 그래서 아우랑 제부 이후에 시크교나 북인대 시크교, 마라타 동맹, 마이쇼 동맹 등등의 반란을 해서 세력이 약화되기 시작했다는 거. 그다음 고유 문화와 이슬람 문화, 페르시아 문화가 조화된 건축물 만들었다. 맞죠? 대표적인 게 이제 앞에서 얘기한 타지마할 같은 그 뭐냐면 건축물이 대표적인 거고요. 자, 영토가 북인도에서 중앙아시아 넘어서 소아시아까지 이르는 제국으로 발전했다. 요건 아니죠. 예. 모골 제국의 영토는 주로 이제 인도에 국한돼 있죠. 인도, 북인도, 그다음 아프가니스탄, 그다음 남인도라고 해도 데칸공원 이쪽에 이북 쪽에 남인도, 완전 남인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북인도, 중앙아시아, 소아시아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14세기 때 티모르 제국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로 티모르도 이제 술탄 오왕조 때, 델리 술탄 오왕조 때 인도를 공격했죠. 물론 이제 그 지역을 장악하진 않았지만, 다 장악했지만 일부 지역을 이제 장악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9번을 볼게요. 자, 영국이 인도에 대한 식민지 정책을 간접 통치에서 직접 통치에 전환 계기가 뭐냐? 자, 이거는 앞에서 말하는 세포의 항쟁이죠. 세포의 항쟁. 자, 세포의 항쟁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요거는 답이 금방 나오네요. 4번이죠. 세포이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 동인도 회사의 용병을 말하죠. 인도는 용병을 말하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육군이 약하기 때문에, 해군이 좀 강한 반면에 육군이 약하기 때문에, 대개 보면 용병들을 많이 써요. 그 중에 인도는 용병들이 되게 많았어. 그래서 하여튼, 그때 이 용병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에게 이제 그, 기름을 닦는 그 기름을 한다. 총을 닦는 기름을 나눠줬는데 거기에 이제 뭐냐면 돼지 기름하고 소 기름이 같이 섞여 있었죠. 돼지는 그 이슬람에서 불교하게 생각하는 그 동물이고 소는 신들교에서 상당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그 동물이잖아요. 근데 이런 기름이 같이 섞여 있으니까 인도인들이 폭발이 나는데 물론 그 전에 그런 불만들이 쌓일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인도를 식민지하면서 면직물을 갖다 팔기 시작하죠. 그래서 인도가 원료 공급자 상품 시장 역할을 하게 되고 이 약탈도 하고 또 인도인들 개종시킨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그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불만이 쌓여가지고 이 사건을 계기로 폭발이 나왔다. 근데 이게 세포위만 처음에 세포위 항쟁을 시작했지만 이게 인도인대 저항운동 다 발전됐어요. 네. 그래서 모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같이 뭐냐면 참여했다. 초창기 때는 거지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걸 세포의 항쟁이라고 하는 것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 세포의 항쟁하고 딱 붙으면 어떻게 했어요? 세포인만 참여한 것도 돼 있잖아요. 근데 반란에 보면 이제 참여한 사람 구지배층, 농촌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등등 이제 뭐냐 사람들 각계각층이 참여했기 때문에 세포의 반란이라고 표현하는 데는 좀 부적절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인도나 파키스탄은 이 용어를 잘 안 사용해요. 뭐 대반란, 그다음에 1857년에 반란. 그다음에 뭐 제1차 세계 독립전쟁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포의 발달을 키기 위해서 예전에는 인도인의 정체성이 없었죠. 근데 이제 외부부터 영국부터 이제 착취당하면서 이제 이 나눌 계고 인도인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어떤 계기가 됐던 것이 세포인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머지 이제 오답도 이제 볼게요. 1번 문제 볼게요. 1번 질문 볼게요. 자, 1번 지문을 보면, 자, 로렌트법을 이제 통과가 되자 전국의 노동자의 대규모 파업이 전개됐다. 자, 로렌트법은 뭐냐면, 일제세계대전에 때 인도인의 참전의 대가로 영국은 이제 전쟁이 끝난 후 강범위한 자치권을 주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전쟁이 끝난 후에 영국 정부가 인도 통치법을 제정했는데 2%만 선거권을 주는 걸로 자치권을 제한하니까 인도인들이 반발이 거세졌어. 그래서 영국의 식민당국들은 요 법,
로렌트법을 이제 만들어서 1919년에 자치권 무산으로 인한 인도인의 반발을 억제하려고 했죠. 그 내용을 보면 인도인들을 영장이나 재판 없이 체포 및 구금할 수 있고요. 언론 사상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법이에요. 자, 이 노렌트법이 이제 통과되니까 그 당시 국민회의였던 티라크와 간디가 이 법을 반대하면서 전 인도의 완전 후업을 제안했고 그때 인도의 상점이 모두 문을 닫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았어요. 공장 가동도 멈추고. 그래서 이런 비폭력, 불국종 운동을 뭐라고 하냐? 자, 이때 1차 샤티아그야라고 하죠. 샤티아그라는 그 뭐냐 진리의 장악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뭐 영국 상품 불매 운동, 납세 거부 운동, 공직 거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영국 당국이 간디를 체포하고 그때 암리차드에서 인도인들 대규모 이제 신라니까 학살나죠. 결국에는 이제 이 운동을 막아내렸지만 하여튼 국내 여론에 밀려서 노렌트법은 결국 폐지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이 노렌트법의 제정으로 시작된 1차 사티아그라 운동은 카스트, 종파 등으로 분열된 인도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카스트 제도와 우상 숭배를 반대하고 인권 신장, 그다음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운동이 나왔다. 자, 이거는 이제 무슨 운동이냐면 남무한 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브라마 출신의 이제 사람인데, 어, 이 사람이 이제 이끌었던 신두교 자정 운동이었던 브라마 샤마지 운동이 있어. 그래서 남무한 모이는 신두교의 우상 숭배, 그다음에 카스트 제도 폐지, 의례 중심의 종교행위 반대, 샤티 폐지, 유아 결혼 폐지 등 폐습 계열을 이제 주장했죠. 그 외에도 인권 신장과 남녀 평등, 언론과 종교의 자유, 서구 학문 도입, 서구식 자유와 민권 사상, 인도인의 정치적 권력대, 그다음 여성의 권리 신장 등등 근대 개혁 운동을 뭐냐면 전개했어요. 그래서 이 노인은 사회 개혁 도구로서 서양 문화를 이제 활용했고요. 그리고 신도 개혁과 신도사의 낡은 체제 개혁을 추진해서 인도 민족주의 탄생에 크게 기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포이나 때 형성된 인도 민족 의식이 이 브라마 샤바주의 운동을 통해서 신두교를 구심점으로 해서 인도 민족주의가 탄생했다. 왜냐하면 인도 같은 경우는 다양한 문화, 인종, 언어 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지고 뭐 혈통이나 문화나 이런 걸 가지고 민족주의에 성립할 수 없잖아요. 근데 공통적으로 뭘 많이 믿죠? 물론 이슬람교가 있겠지만 신두교를 많이 믿죠. 신두교 중심으로 한 어떤 민족주의가 형성됐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이 운동 자체가 뭐 영국 제국주의 타도하겠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영국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뭔가 이제 사회 개선을 통해서 좀 근대하겠다 그런 의미의 이제 운동이었다. 그러니까 체제 개혁 운동이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실력 양성 운동 정도 되는 그런 운동이에요. 예. 자, 그리고 이제 3번을 보면 민족 운동을 약화시키려고 벵골 지방을 분할하자 이에 대한 이제 벵골 반대 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났다. 벵골 지역 같은 게 오늘날 그 방글라데시죠. 방글라데시와 그 주변의 지역을 이제 벵골인데 이 땅이 어마어마하고 그 지역에 사람도 많이 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 경제적으로 제일 번성한 지역이었어요. 거기. 그래서 이제 이게 인구도 많고 큰 주기 때문에 한 사람의 장관이 좀 다스리기 힘들다 해갖고 이게 뭐냐 둘로 나눠야겠다는 게 이제 그 당시 벵골 분할의 포괄적인 이유거든요. 그러나 실상은 어, 이슬람교도와 신도의 갈등을 증폭시켜갖고 인도 독립운동 전선을 약화시키는 목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 벵골 지역에 그 이슬람교도와 신도가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참고로 이제 벵골의 그 한편이었던 동벵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이슬람교도 좀 많이 밀집되었죠. 그래서 지금 그 이게 방글라데시가 된 거 아니에요? 자, 하여튼 벵골 분란이 공포되니까 이슬람교와 신도교대 합심해서 벵골 분리 정책에 반대를 했어요. 그때 이제 1906년에 콜카타 대회에서 스와라지는 자치적, 스와데시는 북사통 내용, 영국 상품 배척, 민족 교육 등 그 4대 강령을 내세웠고요. 이 벵골 분란 운동이 이제 거세지니까 영국 국왕 조지 5세가 직접 인도에 방문해갖고 벵골 분리 계획을 취소했죠. 1911년에. 자, 그래서 이제 이 운동을 통해서 인도인들의 어떤 민족의식 향상, 민족자본 육성 및 자본가 계층의 개국의 선장, 노동운동 학생에 크게 기여했다는 거. 그 후에 이제 간디나 네로의 민족운동에도 독립운동에도 큰 영향을 줬던 것이 이 벵골 분할령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남모한 모의에 브라마 샤머지 운동이나 그다음에 로렌트법, 그다음에 벵골 분할령 같은 것들은 지금 오다보 나왔지만 언젠가 한번 제가
생각에 한번 나올 것 같아. 인도사 문제 나올 때. 인도사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한 3, 4년마다 한 번씩 나와요, 그냥. 근데 이런 것들이 한번 나올 것 같아. 이 주제를 가지고. 예. 그래서 이 주제를 깊게 알 필요는 없고, 제 기출문제 분석이라든지 교과서 내용 수준만 알면 얼마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 이 부분은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인도사 관련된 내용을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중동사 부분을 하겠습니다. 예, 중동사 부분을 진행을 할게요. 오늘 강의 들으셔서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